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 4년 만인데요. 지금 이 시간이면 아마 현지에서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지수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일정들이 좀 어떻게 되죠? 네, 아침에 일본 현재 내린 모습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하네다 공항에 내린 윤 대통령 부부는 일본 측 인사들과 한 명씩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이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교통 통제를 했습니다. 이 거리에는 교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 인사를 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 일정으로는 일본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과 함께 이 대통령 부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는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구를 다듬을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이 공동 선언문은 따로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정 이후에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은 일본의 대표적인 번화가 이 긴자로 이동해서 함께 만찬을 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네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와 별도의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두 영부인 함께 일본의 전통 간식인 이 화과자를 만드는 식의 친교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예술 분야의 조예가 깊은 김 여사,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로 또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진구 교수님. 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게 4년 만, 그리고 양자회담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위해서 찾은 게 무려 12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이 숫자들만 해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참 현재 한일 관계, 냉랭한 한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2019년 6월에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 사실 아베 전 총리와 회담을 하지도 못했어요. 짧은 만남, 인사만 하고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양자 간의 대화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던 마지막 대통령이 2011년 12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교토를 방문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때에도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양 정상이 고성을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나빴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8월에 독도를 방문했어요. 네. 이전에 또 5월 달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것도 2012년 5월 달이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 조건이 한데 어울려 가지고 이명박 정권 말기에도 상당히 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재임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일본을 간 적이 없어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 몇 번에 걸쳐 뭐 한중일 정상회담, G20 회담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양자 회담을 위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잠깐 온 적이 있지만 한국을 직접 한일 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온 적이 없었어요. 이런 면을 본다면은 양국 간에 얼마나 관계가 냉각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 있고 2022년 지난해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후에 기시다 총리하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죠. 네네.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해가지고 그때 한일 관계 상당히 중요하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겠다. 협력하자 하는 것도 합의를 한 적도 있고 또 기시다 총리는 특히 윤 대통령에게 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리더십을 좀 발휘해달라. 근데 더불어서 함께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측이 양 정상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방일에서 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이제 접대 문화 보니까 오모테나시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 민지숙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일본의 오모테나시 외교, 이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나요? 원래 그 상대국의 정상이나 가까운 이웃 나라의 외국의 정상들이 올 때는 어떻게 접대를 할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어떤 음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대의 정상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취향이 어떻고 기호가 어떤 거를 상대방의 국가에 파악을 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녁은 아마 그 스키야키 집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므라이스 돈가스 집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있는 말 그대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양 정상이 이제 갖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역사가 128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9년 동안 일본에 살았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세요? 유명하긴 유명한 곳입니다. 참고로요.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초밥 전문점에서 만찬을 했다고 하고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화로구이 전문점에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128년 역사의 그 오므라이스 집 얘기를 잠깐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여기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관동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이 목격된 곳이 이 식당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데다 꼭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참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떻게 이걸 아셨나 싶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사실은 뭐 일본 전체에서 안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식당은 우리나라 한국의 관광객들이 꽤 많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예약도 안 되고 네. 줄 서서 이제 식사를 하는 곳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이거를 예전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를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투영시킨다 그러면 뭐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좀 미래를 위해서 일단 가는 것이고 네. 아무리 정상이라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추억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그런 이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본이 항상 이런 외교 어떤 이 할 때 항상 이런 식의 어떤 행사들 이런 거를 많이 좀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일본에 아버지가 유학 갔을 때 같이 일본에서 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일본에 대한 추억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본 그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아마 크게 다가갈 겁니다. 뭐 전 딱딱한 내용보다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 오면 나 김치 좋아한다. 그렇죠, 뭐 김밥 맞아요. 좋아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친근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외교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 다른 어떤 내용들이 본질을 좀 채워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는 것도 일본 국민들에게는 아마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민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기 전에 일본의 세 개의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 잠깐 좀 요약을 좀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의 만남, 이 두 나라의 난제였던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이 도출되면서 극적으로 물꼬가 트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일본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그런 만큼 일본에서도 그에 걸맞는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미우리 신문이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를 무려 9면에 걸쳐서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일본 내에서 판매 부수 1위를 달린 매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방위를 하루 앞둔 어제 일면 톱 기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인터뷰를 아주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총 38면의 발행면 중에 9면에 걸쳐서 총 16곡지의 기사를 다뤘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교수님, 네. 요미우리 신문이 9개면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를 실었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그만큼 관심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관심은 끌 수 있죠. 한일 관계가 아주 냉랭했었는데 그런 이웃나라 대통령이 오랜만에 일본을 찾는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대국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했어요. 저도 일본에 알고 있는 뭐 전문가나 기자들과 전화를 해보니까 정말 대통령은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 국내 비판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저 정도의 결단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또 그거를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일본의 그 공영방송이죠. NHK에서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한국의 해법에 대해서 무려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부정적인 시각이 34%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반대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3월 6일 날 박진 장관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네. 그 다음 날 거의 일본 모든 신문이 이 사설을 게재를 했어요. 요미리 산케이 신문 가장 보수적인 산케이 신문을 제외하고는
한국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네.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줄을 이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다만 일본의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중요성이 높은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경희 평론가, 네.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돼요? 특히 이제 우리 대법원의 판결하고 이제 배치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어서 더 좀 논란이 되는 건데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65년 협정의 어떤 규범적 해석,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이제 한국 대법원 판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롭게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거, 이게 이제 혹시 그 모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우리 행정부가 이제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이번에 내놓은 그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소위 전범 기업들, 일본 전범 기업들을 향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 교수님, 이제 오늘 오후에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과연 이때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언급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인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과거의 그 역사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본 정부가 낸 담화도 있고 또 지금 윤 대통령 강조하시는 1998년 10월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이 있어요. 불행했던 그 과거에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통절한 사정과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경우는 우리 박진 장관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포함해서 네. 일본 과거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2015년 12월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아베 전 총리가 다시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미 전화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다. 네. 그리고 2015년 8월 14일 날 자신이 발표한 담화에서 뭐 전후 세대가 80%가 넘고 전쟁과 관련 없는 세대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계속 사과를 하는 그런 짐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게 아베의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베 담화에 포함된 것처럼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존중한다, 계승하겠다. 근데 그런 차원의 발표만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이런 그 결단에 대해서 행동으로 좀 뭔가 일본의 총리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이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기대감에 대해서 좀 부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한일 정상회담, 이 회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나서 발표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당 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좀 쳐져 있는 그런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이 저는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 최대 모임인 더미래와 간담을 했어요. 자, 간담회 끝나고 어떤 얘기 나왔는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과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뒷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더 좋은 미래 민주당 내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어제 이 비공개 간담회까지 끝난 이후에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인적 쇄신이라는 이 단어에 친명계를 물갈이하라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오자 오늘 강훈식 의원 개파냐 이 친명계를 빼자는 주장은 아니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다.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경영 평론가, 앞서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사이에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쳐져 있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결론부터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전면적인 인적 쇄신 나설 수 있을까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전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의원들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제 명확하게 좀 선 없이 벽 없이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볼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협의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소위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결국 사무총장의 교체 문제일 거라서 네.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계속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비명계에서 요구를 할 거라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정도 결단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상태를 좀 해소할 필요는 있다. 소위 이제 현상 변경 시도라고 하죠. 지금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무총장까지 못 가더라도 뭐 최소한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교체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당직자들 대변인이라든지 뭐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이제 비명계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쇄신의 폭이 생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뭐 지금 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현정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 요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천권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친명들이 아직까지 어떤 지지를 변평하고 있냐? 결국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 순간 아마 이 여러 가지 원심력이 많이 작용할 겁니다. 즉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당 전체 지도부는 다 친명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명계로 내주고 만약 4월 말에 있을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명계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장악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자신의 어떤 재판이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수사 이런 데에서도 약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그냥 본인 주도로 밀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어떤 강한 그림력을 장악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근데 이 타협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왜냐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정치를 오래 하고 충성스러운 그 어떤 의원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다들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 있는 분들이거든요. 솔직히 친명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오래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정성호 의원 빼놓고는 대부분 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분이잖아요. 자기 선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기가 특히 사무총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 기자, 어제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른바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요구가 계속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중을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나왔다는 이 질서 있는 사퇴론, 이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을 연말 즈음에서 이 당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 조홍천 의원 연말은 너무 늦는다라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 저도 그거 비슷합니다. 단계적 퇴진론이. 그런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 예,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많이 구멍을 메꿔 가지고 둥둥 떠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구멍을 여하이 잘 메우느냐. 네. 그 첫 걸음은 당직 개편이다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가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사퇴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일부. 그다음에 사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다수가 있는데 저번에 체포 동의안 뭐 그 절차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신 대로 사퇴론도 있지만 이 반면
반대쪽에서는 이런 질서 있는 퇴진론이란 표현 자체가 이 선동을 위한 네이밍일 뿐이다. 당 내에서는 당대표 사퇴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게 없다라고 반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뭐 얘기를 들었지만 비명계에서는 연말 너무 멀다. 조금 어쨌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친명계에서는 지금 사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임평론가님.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임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당 내에서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서로 이제 이익관계,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 거냐를 두고 이제 다툼을 벌이는 것도 있는데 사실 넓게 보면은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친명계 인사들의 공천 욕심하고도 또 한 발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선 후보는 어쨌든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4년 남은 대선까지의 긴 기간이 더 중요한 건데 당장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내 총선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여부가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표에 따른 계산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올해 이제 당을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보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겠죠. 뭐 비명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내려오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겠죠. 그 중간 어디쯤에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의 어떤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는 뭐 8월이니 9월이니 하는 이제 퇴진론에 대한 스케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유리할지를 이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중간에 또 하나 스케줄들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선거법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는 여름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이 한 번 더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다시 한번 좀 생각나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죠. 민 기자, 앞서 이제 공천 얘기도 뭐 많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벌써 공천 얘기가 도나 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 출신 인사들을 TK, PK 여당 텃밭에 50명 정도를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요. 115석인 국민의힘에서 50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리다.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공천 갈등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일어날 것이라며 화살을 야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게요, 이현정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 115석. 근데 PK, TK 지역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네. 여기다가 검사 출신을 50명을 내려보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글쎄요. 뭐 일부 검사 출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저 정도 숫자는 가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다른 지역에 가야죠. 안 된 지역에. 국민의힘이 현역이 없는 지역에 뭐 가면 모르겠지만 네. 현역들이 있는 지역에 간다 그러면 아마 그 반발도 상당할 것이고 또 현역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4년 동안 다져놓은 기반이 있습니다. 뭐 텃밭이 많이 다져.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공천에 반발해서 뭐 나오고 되면 뭐 필패 아니겠습니까? 표가 갈라지면. 그리고 지금 다들 그 관심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에 사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운동권 출신들이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다들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고 그렇지만 또 이쪽에서는 검사 출신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직에 많은 검사 출신 가는 것도 이게 비판 여론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좋은 자리에 예를 들어서 뭐 TK 지역이나 PK 지역에 뭐 가서 당선할 높은 지역에 검사들이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에 험지에 가서 이제 살아 돌아오면 뭐 살아 돌아온다면 그거는 뭐 당내에서도 오케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편한 지역에 간다 그러면 그 반발은 아마 간단치 않을 거고 그나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응집력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내년 총선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총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자기 배지가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당내 갈등의 저는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아마 이걸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조정하느냐, 적절히 조정하느냐 이게 아마 김기현 대표의 가장 큰 임무 같은데 글쎄요 뭐 민주당 의원이 저렇게 전망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 정도 숫자는 안 될 것이고 아마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험지 쪽으로 가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 내에서는 뭐 이건 맞지 않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 기자, 우리가 이제 오늘 여야 얘기를 다 해봤어요.
여야 지지율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요? 한번. 네, 여당 지지도가 줄고 야당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도 6%포인트 주는 사이 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올라서 네. 12%포인트 차이였던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5%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런 결과 김기현 당대표 등 당 지도부가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진 것에 대해 여론이 실망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두 패널들한테 짧게 분석을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김기현 신임 대표가 들어서서 연일 연포탕 행동을 하는 상황.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은 연일 내용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이에 대한 토의도 이뤄지는 상황.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하향 추세고 민주당은 상향 추세다. 그러면서 두 당의 격차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세요, 임 평론가는? 뭐 악재와 호재의 이 교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끝나기는 했는데 네. 전당대회 이후에 이뤄진 어떤 당직 인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에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불신에 오히려 이제 불을 좀 붙이는, 그래서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뭐 윤핵관들의 이제 그립감이 당내에서 더 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정 여론에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 발로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하고 좀 다른 인식을 이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추가로 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거기에 이제 소위 69시간 노동 시간 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추가로 20,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제 좀 빠져나갔을 가능성.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의힘을 향한 이 안 좋은 이 악재들이 민주당을 향한 호재가 돼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뭐 그런 양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현종 의원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당이 어려우면 이 지지층들 결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당이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의 어떤 극단적 선택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또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아까 임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젊은 층과 또 50대 이상층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 하라고 이야기한 게 그 네. 지지 자체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두 평론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민심은 더 무서운 생물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 있는 재산은 몇 천억이 최소 넘습니다. 사실상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투자된 돈만 몇십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집안 내에 있는 사람들에겐 도대체 얼마씩 투자가 됐을까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현금이 가득 담겨있는 돈가방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집에.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님 침실에 있는 큰 유리 뒤에 돈이 가득 담긴 가방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짧게 한번 짚어봤는데 저희 제작진이요. 전우원 씨와 정말 어렵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그 내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에 있는 재산은 몇 천억이 최소 넘습니다. 근데 사실상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투자된 돈만 몇십억이 넘습니다. 저는 근데 가족에서 버려진 전재용 씨의 아들입니다. 저에게 몇십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집안 내에 있는 사람들에겐 도대체 얼마씩 투자가 됐을까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게 저한테 다 있었습니다. 재산 증여로. 지금은 물론 추징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박상아 씨에게 다시 양도를 해서 지금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만 한때 제게 양도가 되었었던 자산들 최소 몇십억 단위의 자산들이었습니다. 데이터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중 한 명을 시켜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자에게 자금을 뒷돈을 챙겨서 그 자금으로 회사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실소유주는 경호관이신데 이제 회사를 만들자마자 이제 주식 양도를 저와 제 형에게 엄청난 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기업을 잘 운영하는 인간이 갑자기 무슨 봉사라도 하듯이 우리 집안에 돈을 갖다 바치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절대 저희 집안으로, 그리고 실제 그 검은 돈의 원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와 제 형 앞으로 엄청난 양의 비상장 주식이 양도가 돼 있었고,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권재영 씨가 황제 노역을 이제 끝나고 나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를 불러서 비상장 주식 모든 것을 박상하 씨에게 넘겨라라는 서류를 사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넘기고 그 사람들은 비상장 주식을 팔아가지고 계속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해서 현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자녀들의 사교육을 계속해서 한국에서 비슷한 사립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인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회개하는 척하고 하지만 배는 꼬리가 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꼬리가 밟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은 그래도 누가 악마인지 천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법의 감시망도 은근 타이트하고요. 현금이 가득 담겨있는 돈가방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집에. 거기에서 돈 봉투를 꺼내서 손님들에게 다 나눠주고,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은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나누고, 말 잘 듣는 범죄 행동을 도와주는 경호관분들께 용돈을 주고,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나눠줬습니다. 현금 돈다발을 바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님 침실에 있는 큰 유리 뒤에 그런 돈이 가득 담긴 가방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전우원 씨의 목소리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소 긴 통화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금 편집을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면 가족 재산이 몇 천억 원이 된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뒷돈을 줘서 데이터 보안 회사도 설립을 했다. 집안에 돈 뭉치가 가득 든 가방이 늘 있었다. 그리고 본인과 형 앞으로 엄청난 양의 주식을 양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그중에 하나 여기 지금 뒷돈 줘서 데이터 보안 회사를 설립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자산의 서류상의 이름은 전두환 일가가 아니라 경호원과 같은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베어밸리라는 데이터 보안 회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이 경호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이름으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게 해서 이 회사를 통해 수많은 돈들을 우회해서 옮겼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도 용돈이 필요해지면 가정부 아주머니로부터 송금을 받아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가족, 친인척, 본인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몇 천억이 넘는 재산의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경호원을 포함한 지인들 계속해서 공범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현금 따발을 계속해서 건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임경민 평론가. 그리고 이 부분이요. 집안에 돈 뭉치가 가득 든 가방이 늘 있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렇죠. 과거에 고 전두환 씨 비자금 수사할 때 이 부분은 놓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두환 씨 비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였던 이제 1995년 12월입니다. 이때는 이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안 했었고요. 워낙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세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직접 압수수색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기서 얘기하는 뭐 돈다발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당시에 잡아냈을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요.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들인 전재용 씨가 이제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자금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전두환 비자금 수사가 이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됐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추징금 관련된 이제 법안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이제 뭐 키우고 있던 이 개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압류 조치를 하고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전우원 씨가 증언하는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어릴 때 그리고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본인의 이제 친어머니는 이제 이혼한 뒤인 2013년에야 본격적인 연희동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이미 현금 다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세탁이 돼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드러났었던 것 아닌가. 뭐 물론 이제 전우원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정황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그리고 이 부분이요.
가족 재산이 몇천 원이 된다. 근데 일반인은 상상도 못한다. 그런데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간에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재산 그다음에 그 사돈이 가지고 있던 뭐 그 재산 등등 전부 다를 다 이제 해서 본인 추징금을 다 갚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노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러진 않았어요. 한간의 소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훨씬 많은 비자금이 있으면서 측근들을 통해서 어떤 분산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압수수색을 못 하고 또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혀 선을 다 끊어버리면 놓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한 900억 정도는 아직 환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아들의 그러니까 이 손자의 지금 증언을 토대로 보면 지금 이게 내부자의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아프고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 팩트 자체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지금 팩트들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본인도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경호원들이라든지 등등해서 분산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이거는 그냥 이 진술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또 추징 금액이 남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고 또 그 돈을 숨기는 수법, 방법 이거를 지금 전우원 씨가 지금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다면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진술로 인해서 특히 내부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빠져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저희가요 전우원 씨와 나눴던 통화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그 내용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주변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주변에서 자라니까 악이 악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착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선량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을 만났고 제가 얼마나 추악한 짐승인지 악마 같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에 적혀있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범인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죄를 용서해줬다고 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회개는 같은 죄를 안 저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범죄자들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저의 죄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죄를 맞싸움과 동시에 세상의 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마약을 경찰에 넘기고 형을 살 것입니다. 최대한 미국에서 제가 아는 바를 최대한 많이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중에 처벌의 크기가 큰 쪽으로 가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도망갈 곳이 있으면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죄는 숨을 곳이 없어야 없어집니다. 제가 그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문자는 간간히 오지만 전화통화는 일부러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옵니다. 사랑한다고 하나 들어와라, 한국으로 들어와라, 사랑한다, 내가 갈까 등등 많습니다. 범죄자들을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회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사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범죄자를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경평론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인상이 깊네요. 이 문제가 끝나면 마약을 넘기고 형을 살겠다. 한국과 미국 중에 처벌이 더 큰 쪽을 선택해서 처벌을 받겠다. 네. 글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제 그만큼 본인의 내적 갈등이 오래 좀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뭐 밝혔듯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뭐 우울증에 시달렸거나 이런 과정들도 성장 과정과 이제 본인의 가치관에 연속되는 충돌의 결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가치관의 혼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좀 이야기하는 대로 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이제 뭐 수사기관에 밝히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이제 신빙성이나 뭐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악마인지 몰랐다. 아버지에게 세뇌 교육을 받아왔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다. 할머니는 지금 유방암이라서 골프는 지금 안 치시고
군 범죄자가 이제야 조사된다. 썩은 사회 속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지숙 기자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공개 폭로 이후에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라, 사랑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할머니 이순자 씨로부터 받은 SNS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할미 품으로 돌아와라, 유방암으로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가족이 무섭다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아버지 전재용 씨, 민 기자 입장은 어떨까요? 좀 취재를 해봤나요? 네, 전재용 씨는요, 이미 조사를 다 받은 내용이다. 이런 비자금 관련 의혹을 폭로했지만 동생을 포함해서 집안 자체가 다 조사를 받아 끝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든 아니든 본인이 교도소까지 갔다 왔고 앞으로 또 검은 돈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 얘기다. 검은 돈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 정말 검은 돈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되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권력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가 집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주 학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또 국민들의 재산 추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손자가 저렇게 폭로하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야, 참 이게 권력이라는 게 역시 영원하지 않구나. 또 그리고 그 집안의 어떤 이런 문제가 결국 이게 이제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하는 내용 보면 쭉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실 제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 수사를 거쳐서 뭐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국민들의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손자의 폭로가 있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더 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두환 씨는 돌아가셨고 지금 뭐 이순자 여사는 살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정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상당히 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일단 전우원 씨의 주장이라고 저희가 전제를 좀 깔겠습니다. 자, 과연 이 주장의 파장이 어디까지 길어질지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인데요. 민지숙 기자, 보니까 조민 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 이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재판인데요. 이 당사자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조금 전 이 마스크를 쓰고 밝은색 셔츠에 정장 차림을 한 채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조 씨의 법정 출석에 맞춰서 이 법원 앞에 시민 30여 명이 실력으로 입학했다 이런 피켓을 들고 지지 시위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법정 안에서 한 진술 내용도 조금 전에 좀 전해졌는데요. 이 조민 씨 엄마를 통해서 이 동양대 표창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려니 했다. 이 총장과 평소에 카톡을 주고받는 친근한 사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요. 또 언론에 있단 보도로 본인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졌다.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임경평론가, 이번 재판의 원고가 이제 조민 씨예요. 네. 그런데 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당사자 신문에 직접 참석하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행정심판이다 보니까 결국 부산대 의전원에서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거를 이제 취소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입학이 정당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야 하는 간절한 이유가 만약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이 취소가 되게 되면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절실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재판부를 이제 설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추가로 지난해에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입학처분 취소가 부당했다라고 소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청구를 이제 권익위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은 장치가 이번 재판부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더 좀 절실한 상황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재판에 출석한 이 조민 씨 모습 영상으로 한번 좀 볼까요? 그리고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조민 씨가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한번 한 이후로 본인 일상 이렇게 공개하는 일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떳떳하다, 숨지 않겠다 밝힌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쓴 책을 직접 들고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개 행보에 또다시 소환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정유라 씨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는 근래 여전히 밝은 누군가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정유라 씨가 SNS에 글을 올린 이유를 보니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 대장동하고 이제 최서원 씨하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좀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부분. 아니 좀 안민석 의원을 좀 잘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최서원 씨와 이 지금 현재 대장동 김만배 씨와 연결이 있다는 건지 제가 아무리 봐도 연결 구역 못 찾겠는데 본인은 눈에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동안 저 안민석 의원이 폭로한 거 보면 윤조 씨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 저 300조 원인가요? 뭐 그거 있다는 등등 많은 사실들이 사실관계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전혀 본인의 그냥 뇌피셜로 지금 두 사건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정유라 씨가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5선 국회의원이신데 좀 국민들에게 이제 뭔가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의 어떤 논란거리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 부정입학이라는 거는 본인 어머니의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등등에서 다 지금 드러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보는 것도 그렇고 저도 조민 씨 인스타그램 보면 매일같이 올려요. 어디 가서 뭐 한 거 등등 올리는데 정유라 씨 그 이야기 하죠. 본인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조민 씨는 저렇게 모든 일상들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니 또 이런 걸 보내시는 분들의 많이 또 불편한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경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조민 씨라든지 정유라 씨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뭐 아랑곳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SNS에 본인 일상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의견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좀 보세요? 뭐 본인 일상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제 정유라 씨가 직접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굳이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별도로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유하거나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뭐냐. 본인은 이제 어머니가 뭐 지금 이제 형집행정지로 나와 있는데 언제 다시 이제 감옥에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멘탈이 참 부럽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민 씨가 뭐 자신의 뭐 일상을 사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의미가 있는 걸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본인이 뭐 연예인이거나 뭐 공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굳이 어떤 의도에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었을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자기 과시처럼 이제 이 정유라 씨한테는 가닿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주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논란의 중심에 한때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이 최근에 본인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조금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붙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